그러면 모든 과일들은 몸에 다 좋나? 아니죠. 아쉽게도 아니에요. 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당뇨가 걱정이라면 바로 이 과일을 드셔야 됩니다. 형형색색의 과일들은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죠. 또 계절마다 다른 제철 과일들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요. 저도 과일만 생각하면 과일 킬러라서 지금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또 요즘에는 외국에서 나오는 이름이 생소한 과일들도 굉장히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저녁 반찬, 저녁장 보러 마트에 가면은 신선한 과일들도 많고, 이렇게 맛 좋은 과일들 맛있다고 혹시 마음껏 많이 드시고 계시지는 않아요? 아니면 반대로 혈당이나 당뇨가 걱정돼서 일부러 멀리하고 나 한 조각만 먹을 거야, 혹시 이렇게 하세요? 아니죠.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유용하고 중요한 과일에 대한 정보를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과일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우리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과일은 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굉장히 풍부하죠.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과일들이. 다양한 과일에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은 우리 몸에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고, 또 과일에 포함된 이러한 식이섬유는 우리 소화 건강을 돕고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과일들은 몸에 다 좋나? 아니죠. 아쉽게도 아니에요. 개개인에게 맞는 과일을 선택하는 기준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먹어야죠. 과일을 선택할 때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GI라고 불리는 당화지수랑 GL이라고 불리는 당부하지수예요. 이 두 지표는 우리가 과일을 굉장히 많이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선가 우리도 GI 하는 GI 지수라고 들어보신 적 굉장히 많으시죠? 이게 칼로리보다 이 GI 지수가 중요하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화지수, 즉 이 GI 지수는 우리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GI 지수가 낮은 식품은 천천히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서 당뇨 관리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 부하 지수, 즉 GL 지수는 GI 지수와 식품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을 고려한 지표인데,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GI 지수는 각 그램에 대한 혈당 지수라면, GL 지수는 한 번 먹는 1회 분량으로 계산된 양에 대한 혈당 지수예요. 그래서 이 지수가 실제 혈당 반응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당화지수와 당부하지수가 낮은 과일이 이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데, 이 때문에 혈당이 걱정되시는 당뇨 환자분들은 이러한 과일을 잘 알고서 드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 거 다 아시죠? 대부분의 경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거나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와 분비량이 부족해져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주된 원인은 크게 보면 유전적인 요인과 생활 습관에 있어요. 이러한 당뇨병은 가족력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많고, 또한 불규칙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비만 등도 굉장히 주요한 원인인데,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음식을 드실 때 더 잘 알아봐야 하는데, 우리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 음식, 과일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뇨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 있다는 거, 이제 이 당뇨에 좋은 과일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당뇨에 좋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설명드린 GI 지수가 낮기 때문이에요. 이 GI 지수가 낮다는 것은
쉽게 말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뜻인 거 우리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블루베리는 당뇨 환자들이 섭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블루베리는 또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도 돼요. 특히 이 블루베리 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우리 눈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해요. 이 블루베리는 식이섬유도 많고 우리 몸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드는데 이 블루베리를 생으로 신선하게 먹거나 요거트나 샐러드에 추가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유불급 블루베리도 당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과일 두 번째, 키위입니다. 이 키위는 저혈당 지수 과일이면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가 혈당 조절에 굉장히 좋은 과일인데 이 키위에 포함된 수용성 섬유질은 소화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비타민 C랑 칼륨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랑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이 키위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세포 보호 및 염증 완화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키위 역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많이, 과하게는 절대 안 됩니다. 하루에 한 개 정도 섭취하면 좋은데 이 키위는 간편하게 껍질을 벗기고 바로 섭취할 수도 있잖아요. 껍질을 안 벗기고 저도 마찬가지로 귀찮아서 반 딱 자르고 수저로 티스푼으로 파서도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키위의 껍질을 까지 않고 한번 드셔보세요. 어떻게 키위 껍질을 까지 않고 먹어? 키위의 껍질에는 실은 속살보다 더 많은 섬유질, 즉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나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 손상도 막을 수가 있다고 해요. 또 면역 체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고 근데 까슬까슬한 털이 있어서 겉면을 잘 씻어서 껍질째로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껍질이나 과육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게 물론 좋습니다. 저도 실은 한 번도 키위를 껍질째 먹어보진 않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잘 씻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세 번째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저혈당 지수 과일 중에 하나로 특히 배에는 수용성 식이성분인 펙틴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늦추고 혈당이 급상승하는 걸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의 섬유질은 장 건강에도 좋고 우리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데 배는 비타민 C, 항산화 성분 그리고 수분이 많이 포함된 과일로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물론 도움을 줘요. 수분이 풍부한 배는 특히 체내 독소 배출과 배뇨 촉진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로 인해서 배는 당뇨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또 배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있어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이죠. 차게 냉장고에 해놨다. 저도 차게 먹으면 안 좋은데 여름철에 더울 때 찬 거 깎아서 아삭아삭 섭취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루 한 개 정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자, 혈당 관리에 좋은 과일 네 번째는 바로 아보카도. 아보카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아직까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는 과일이에요. 오히려 건강한 지방이 많이 포함되고 있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여기에는 이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이 혈당 상승을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도 시켜주고 혈당 조절도 지원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또한 이 아보카도에는 식이섬유랑 칼륨이 풍부해요. 이게 혈당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우리 몸의 소화작용에도 좋은데 이는 항염증 효과도 뛰어나고 세포 보호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또한 이 아보카도는 식사 대용으로 굉장히 좋고 우리 샐러드나 스무디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에 좋은 아보카도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탈이 날 수가 있어요. 하루에 반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저는 새콤달콤한 이 사과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사과가 외국에서는 하루 한 알에 사과면 의사 선생님이 필요가 없다, 진짜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몸에 굉장히 좋아요. 이 사과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과일인데, 사과에 포함된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껍질을 포함한 사과를 섭취하면 이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훨씬 많아져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사과도 또한 이 저혈당 지수 과일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므로 당뇨 환자가 섭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또한 이 사과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당뇨뿐만 아니라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사과는 하루 1개 정도 섭취하면 좋고, 드실 때는 껍질을 깎아서 드시지 마시고 껍질까지 깨끗이 세척해서 함께 드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당뇨에 좋은 5가지 과일을 알아봤는데,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과일도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당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과일 섭취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당뇨에 안 좋은 과일 섭취법, 첫 번째, 과일 주스로 주시는 거예요. 과일 주스를 100%, 이 100% 과일 주스로 드셔도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많이 포함될 수가 있고, 또 이 액상이라서 몸의 흡수 또한 일반 과일을 먹었을 때보다 우리 몸이 흡수율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흡수율이 빨라지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쉽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주스 대신 생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로우니 우리 모두 기억하시길 바래요. 또 두 번째, 건조된 과일입니다. 과일 자체가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건조된 과일인 건과일은 당뇨에 좋지 않아. 왜? 건과일은 과일의 수분 함량은 낮아지고 과일의 부피는 줄어들지만 당분은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서 당분 농도가 높아요. 여러분, 혈당 지수 GI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포도, 건살구, 건무화과 등등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렇게 당분이 농축되어 있는 것들은 당뇨 환자이신 분들은 적당히 또 혹은 피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세 번째, 가공된 과일입니다. 이 가공된 과일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 가공된 과일이란 뭐냐? 통조림에 들어있는 과일. 이렇게 가공된 과일 굉장히 맛있잖아요. 통조림 복숭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 통조림 요새 화채 만들 때 여러 가지 과일 있는 수박 넣고 통조림 까서 그 안에 있는 과일 부어서,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죠. 이 과일 통조림은 과일 주스 시럽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요. 이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일을 섭취할 때는 신선한 과일 그 자체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 안 좋은 과일 섭취 방법이 이것 말고도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알려드릴게요. 식사 직후에 마무리로 우리 디저트로 과일 한번 먹자. 디저트로 사과나 배 과일 없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식사를 다 하시고 입가심으로 과일 한두 조각 정도 드시는데, 이 식후에 당분이 많은 과일을 섭취하시면 식전에 과일을 드시는 것보다 몸에 해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후에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도 혈당이 올라가는데,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고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일은 식전에 먹는 것이 실은 과일의 섬유질이 우리 몸에 포만감도 주고 소화도 천천히 하게 도와줘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과일을 드실 때는 껍질과 함께 섭취하시는 게 몸에 더 좋은 과일들이 있는데, 과일의 껍질 속에는 이 과일의 속살과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랑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껍질이 혈당 조절과 소화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는 과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과나 배는 껍질에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대로 먹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깨끗하게 세척도 잘 해주셔야 되고, 농약이 걱정된다면 유기농 과일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제부터 과일의 영양까지 생각하신다면 껍질은 버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섭취 방법과 함께 중요한 건 과일을 드실 때의 양을 꼭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양, 적정량. 그럼 맛있는 과일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배가 부를 때까지 드시지는 않나요? 물론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일은 이렇게 자연적인 당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에 한두 개가 적당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과일 종류에 따라 달라서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맛있는 과일 계속 저절로 손이 가더라도 손이 가요 손이 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참고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늘도 꼭 기억해 주세요. 꿀은 그 자체로도 또 많은 약효가 있어요. 천연 항생제인 프로폴리스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도 도와주고 위장 기능도 강화시켜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효능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건조된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기침이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약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약국에 가시면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도 많이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목 아프신 분들, 기침이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추천을 해주시기도 해요. 이렇듯 꿀과 함께 드시면 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보약이나 다름없는 식품 5가지를 제가 바로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예요. 계피와 꿀이 만나면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 계피는 오래전부터 이 자연요법으로도 많이 사용된 식재료예요.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효능이 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고 겨울철이 되면서 관절도 여기저기 많이 쑤셔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꿀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관절염과 기침 감기가 싹 사라집니다. 예로부터 꿀물로 기침을 다스리기도 했는데 알고 계시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꿀을 신들의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천연 감미료이자 약재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에도 꿀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꿀은 약으로 쓰일 만큼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잘못 먹으면 약효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꿀의 종류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꿀과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5가지 제가 지금 꿀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꿀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꿀벌들이 꽃을 통해서 꿀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신 거죠. 꿀벌이 꽃의 밀선에서 분비되는 자당을 먹었다가 다시 토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꿀벌의 효소에 의해서 과당과 포도당으로 또 분해가 돼요. 그래서 점성이 있는 액체가 되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꿀이 되는 거예요. 또 꽃의 종류에 따라서 꿀의 이름도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외에도 밤꿀, 쌀이꿀, 유채꿀 등등 꽃의 종류에 따라서 꿀의 맛과 향이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죠. 여러 가지 꽃을 통해 만들어진 꿀은 자파꿀이라고 그래요. 이런 꽃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천연꿀 말고 벌에게 억지로 설탕을 먹여서 만든 꿀이 있는데 이거는 또 사양꿀이라고 하죠. 이 사양꿀은 일반적으로 천연꿀에 비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사양꿀은 천연꿀에 비해서 영양가가 낮고 인공적인 향과 맛이 첨가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꿀을 선택할 때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 확인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꿀에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이때는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시면 구분할 수 있어요. 천연꿀의 탄소 동위원소 비율은 22%에서 33% 정도 되고 이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꿀이라고 해요. 사양꿀이나 꿀 음료는 거의 설탕물이나 다름없으니 반드시 천연꿀을 구매해서 드시기를 바래요. 꿀을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꿀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 이유는 꿀에는 향균 작용이 있는 이 프로폴리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주의하실 것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꿀을 덜으실 때는 이 오염되지 않은 스푼 같은 것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가끔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하얀 침전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래되면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꿀은 그 자체로도 또 많은 약효가 있어요. 천연 항생제인 프로폴리스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도 도와주고 위장 기능도 강화시켜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효능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건조된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기침이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약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약국에 가시면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도 많이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목 아프신 분들, 기침이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추천을 해주시기도 해요. 이렇듯 꿀과 함께 드시면 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보약이나 다름없는 식품 5가지를 제가 바로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예요. 계피와 꿀이 만나면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 계피는 오래전부터 이 자연요법으로도 많이 사용된 식재료예요.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효능이 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고, 겨울철이 되면서 관절도 여기저기 많이 쑤셔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집중해서 영상 보세요.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첫 번째 효능은 소염작용을 통한 관절의 염증을 완화시켜줘서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꿀과 계피의 관절염 개선 효과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연구진들은 약 200명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아침과 저녁 식사 전에 따뜻한 물에 꿀 1스푼과 계피 반 스푼을 티스푼으로 섞어서 마시게 했어요. 일주일 만에 환자의 약 73% 정도가 통증이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었고, 한 달 내에 이전에 걷기도 힘들었던 환자의 대부분이 통증이 많이 감소돼서 걸을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해요. 이 연구는 꿀과 계피를 함께 복용하면 관절염 환자의 증상을 개선한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서 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덴마크 농무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를 40일 동안 이 4분의 1 티스푼을 섭취하자 중성지방이 30%, 콜레스테롤은 20%나 감소했다고 해요. 꿀은 지질대사라고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리는 작용을 해서, 계피도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꿀과 비슷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해요. 이 효능들이 더해지니 혈관의 지방을 제거하고 동맥과 혈관도 튼튼하게 해주고 심장이나 뇌졸중과 같은 이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세 번째는 감기와 독감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고,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감기 굉장히 많이 걸리시잖아요. 이때 계피와 꿀을 섞으면 굉장히 우리 몸에 도움이 돼요.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서 감기에 걸리기 쉬워지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이 되는데, 꿀과 계피에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서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감기와 독감의 증상인 이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가 커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네 번째는 위장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데, 꿀과 계피는 소화를 촉진시키고 위장 온도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효능이 있어요.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또한 꿀은 위산을 중화시켜서 소화를 돕는 역할도 같이 하기도 해요. 꿀과 계피가 위에 들어가면 위장의 점막이 자극이 돼서 위액 분비를 왕성하게 해줘서 소화장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생긴 상처를 치료해줘서 개선을 시켜줄 수도 있고, 위궤양을 막고 이 경련성 통증도 억제해서 위장의 연동응전도 촉진하고 가스 제거도 같이 배출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다섯 번째는 노화 방지와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미국의 일리노이드 대학 연구팀은 꿀의 항산화 성분이 남성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남성을 대상으로 꿀물 섭취 그룹과 이 위약 그룹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한 실험도 있는데, 그 연구 결과 꿀물을 섭취한 그룹은 꿀물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고 신체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죠. 이는 꿀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노화도 방지해주고 면역력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일 수가 있겠죠. 또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도 볼 수 있었는데, 꿀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피부의 보습과 탄력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꿀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계피는 우리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중 두 번째는 마늘이 있죠. 꿀에 마늘을 재워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꿀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데, 꿀과 마늘이 모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이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서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또한 마늘의 이 알리신 성분은 우리 혈압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고 우리 혈액을 맑게 유지해주면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효능도 같이 갖고 있어요. 꿀은 혈액순환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꿀과 마늘 모두
중에도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해줘 노화를 방지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죠.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세 번째는 무예요. 무를 채를 써서 꿀에 재워 드시면 되는데 기침과 가래에 효과가 아주 좋은 천연 약재라고 보시면 돼요.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잘 낫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고 또 소화도 안 될 때 꿀에 무를 재운 걸 드시면 너무 좋은데 무의 매운맛을 내는 이 시니그린 성분이 위장에 우리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관지 점막에 붙어있는 가래도 묽게 만들어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돼요. 꿀은 기침의 약재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감기 환자 약 17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꿀을 먹은 환자는 감기 증상이 개선이 되고 치료 기간 또한 단축된다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알러지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이 항히스타민제인 디페니드라민 성분을 복용한 환자보다 꿀을 먹은 환자가 기침의 빈도와 정도가 더욱 개선되었다고 해요.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네 번째는 바로 오미자예요. 오미자와 꿀이 만나면 우리 몸의 호흡기 질환, 만성 기침에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는데 요즘같이 찬바람이 불면 목이 건조해지면서 마른 기침이 계속 나와 또 힘들 수가 있죠. 또 마른 기침이 계속 나지만 가래가 없는 분들 장기침이 계속 나와서 기침을 많이 하면 가슴도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도 많이 있고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꿀과 오미자가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오미자는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줘서 이런 마른 기침에도 효과적입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다섯 번째는 바로 생강이에요. 생강을 채로 잘게 썰거나 갈아서 꿀에 재워서 드시면 되는데 꿀 생강은 기침에 당연히 좋고 몸에 찬 기운이 돌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드시면 더욱더 좋아요.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과가 있고 감기 초기 그리고 몸살이 났을 때도 드시면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소화불량일 때에도 꿀 생강을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것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근력도 같이 약화되고 근감속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몸은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도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50대 이후에 근육이 많이 빠졌다면 이것을 드시면 됩니다. 요새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것을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라는 단백질,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제가 바로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근감소증 예방이 있어요. 자,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근감소증은 우리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질환으로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알고 계시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근력도 같이 약화되고 근감소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이러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는데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굉장히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면 근육도 더 감소하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 생길 수가 있죠.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면역력 증가예요. 이 단백질과 면역력이 연관이 있다고 하시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 뭐가 관계가 있어? 뭐가 연관이 있지? 자, 지금부터 한번 볼 텐데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 세포 그리고 장기뿐 아니라 수많은 호르몬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또 단백질이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효소를 생성하는데 백혈구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백혈구는 우리 몸의 감염을 인식하고 싸우는 우리 전투부대예요. 주요한 면역세포인데 이 백혈구가 주로 단백질을 사용해서 우리 몸에 쳐들어온 병원균을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서 병원균을 물리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세포도 감염에 대응할 때 단백질을 쉽게 말해 먹이로 사용해서 신호를 보내고 병원균을 파괴하는 작용을 해요. 그럼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이렇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모두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이에요.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콩류, 견과류 등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나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그리고 심장병 이런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같이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피부의 탄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피부의 주된 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콜라겐은 주로 단백질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돼요. 이로 인해 여기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단백질 공급은 피부 재생을 촉진을 시키기도 하고 피부 건강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 주세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약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대요. 이런 골다공증이 조용한 뼈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은데 우리 여러분들 골다공증이 한 번 생기면 이로 인해서 고관절, 척추, 손목 여러 가지 골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서 합병증 또한 굉장히 많이 증가될 수가 있어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과 함께 이 단백질도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노년층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같이 증가시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인지 기능 저하, 치매. 단백질 부족이 치매를 유발한다니 굉장히 새로운 사실이죠.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기억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요. 특히 학습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을 시키고 이거를 받아주는 수용체를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데 예를 들어 NMDA 수용체와 AMPA 수용체는 이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것들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몸은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도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아셨죠?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탈모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있거나 나는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는데 하수구 구멍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러한 탈모도 단백질 부족과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우리 머리카락이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탈모가 올 수 있어요. 옛날에 뭐 촛불을 태우거나 흔히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이거나 할 때 머리카락이 타면 곱슬곱슬하게 금방 타고 약간 돼지 비린내 아니면 뭐 탄내, 지방 탄내가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또 흔히 광고로 많이 접하는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도 맥주 효모 성분과 머리카락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 영양제의 대부분이 맥주 효모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모발을 생각한다면 단백질을 잊지 말고 섭취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노년층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걸까? 젊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노년층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가 돼요. 또 신진대사도 느려져서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증가할 수가 있고 단백질의 체내 합성 능력 또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신체 활동도 힘들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층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고기나 생선 같은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또 나이가 드시면서 식사량 또한 감소가 될 수가 있고 식사 준비의 번거로움도 매끼 단백질을 챙겨 먹고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더욱더 단백질 섭취가 어렵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체중 증가를 걱정하시면서 단백질이 고칼로리라고 생각해서 드시기를 꺼려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섭취하기 어렵다고 단백질의 섭취를 멀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좋은 추천 음식 4가지를 바로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계란입니다. 사실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계란이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도 계란도 많이 먹고, 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20%를 계란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계란은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A, D, E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매우 좋은데,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드문 식품 중 하나예요, 이 계란이.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칼슘, 구리, 요오드, 철분, 이렇게 미네랄 굉장히 많이 풍부하고 있는데, 이 계란을 먹으면 정말 많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면 이점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식품은 생선이에요. 우리 등푸른 생선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 등푸른 생선뿐 아니라 다른 생선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른 고단백 식품인 육류에 비해서 지방 함량은 낮고 필요한 영양소는 그대로 제공해줘요. 생선에는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하고 지방산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심혈관 질환 건강에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서 좋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대구 같은 백색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많아 체중 걱정이신 분들,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생선이에요. 등푸른 생선도 지방 함량은 높지만 이 지방이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생선의 단백질은 다른 육류나 콩류보다 소화가 편하고, 생선의 살은 비교적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우리 씹으면 싹 녹는 생선도 많고,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도 빠르고 몸에 또 쉽게 영양분이 흡수가 돼요. 이처럼 좋은 생선을 안 먹을 이유가 한 개도 없겠죠. 자, 세 번째는 유단백 식품인 우유와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에요. 유제품을 섭취하면 칼슘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물론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잘만 선택을 하면 굉장히 고품질 단백질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고품질 단백질은 우리 몸의 신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공급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 유제품에 포함된 주요 단백질은 이 카제인과 웨이로 2가지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요. 웨이 단백질이라는 것도 생소하실 텐데, 소화가 쉽기 때문에 웨이 단백질은 운동 직후 우유를 섭취하면 근육에 있는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요. 또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돼서 장기간 일정 수준의 아미노산을 우리 몸에 제공해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유 제품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을 섭취할 때 소화 불편을 겪을 수가 있는데, 특히 락토스 불내증, 즉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에요. 어린이들도 유당불내증이 있는 어린이가 많아서 요새 시장은 굉장히 다양해져서 이런 분들을 위한 락토프리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은 이 락토스가 거의 없거나 적은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유제품은 문제없이 섭취가 할 수 있는데, 소화가 어렵거나 내가 힘드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콩류예요. 우리 콩류 또한 식물성 단백질로 굉장히 유명하죠.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식품인데, 두부나 우유 같은 식품으로 쉽게 섭취할 수도 있고,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와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 함량이 굉장히 낮아요. 또한 콜레스테롤이 없는 특징도 갖고 있어요. 특히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정콩,
굉장히 많잖아요. 이 콩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양한 종류의 콩류는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고루고루 제공해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두부나 비지찌개 같은 소화가 잘 되면서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는 이렇게 일석이조 이런 콩류가 굉장히 좋은 단백질 식품이에요.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 음식만으로 과연 충분히 섭취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때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선택도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 빠르게 단백질을 우리가 보충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잖아요.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충제가 굉장히 유용한데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나 고단백 프로틴바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빠르게 보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몸에 좋다고 많이 섭취하게 되면 좋을까요? 과량 섭취할 때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우리가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에서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또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쌓일 수가 있죠. 단백질의 하루의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몸무게 1kg당 1g이에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게 꼭 중요한데 한마디로 보충제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말 그대로 보충하는 역할만 하고 식사로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백질 섭취 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게 단백질의 흡수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다르게 잉여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잉여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 때문에 한 번에 과량으로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또 우리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어느 정도 흡수되고 배출이 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매일 조금씩 매 끼니마다 나눠서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채소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제는 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해요. 동물성 단백질은 이 식물성 단백질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또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섬유질도 같이 섭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한식은 사실 단백질 섭취에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우리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두부, 콩 이것들을 반찬으로 두어 개만 먹어도 굉장히 쉽게 매 끼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또한 끓는 물에는 이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좋은 성분이 다 녹아버려서 우리가 흔히 감자를 삶았을 때 삶은 물은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자를 삶았을 때 그 좋은 성분도 어느 정도 같이 버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녹아서 버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삶아서 먹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감자를 찌게 되면 오히려 감자의 효소 활성이 늘어나면서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더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감자를 드실 때 싹난 부분 다들 많이 조심하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싹뿐 아니라 삶아 먹고 데쳐 먹고 쪄 먹고 볶아 먹고 전으로 부쳐 먹고 정말 다양하게 먹는 채소가 바로 감자인데요. 건강에 좋은 감자도 잘 알고 드셔야겠죠. 먼저 감자를 드실 때 어떤 거와 함께 먹으면 안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자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바나나는 칼륨과 다양한 영양 성분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에너지 공급과 다이어트에 좋기로 소문났는데요. 감자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니 정말 생각도 못하지 않나요?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유명한 칼륨은 바나나뿐만 아니라 감자에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칼륨이 몸속에 과다하게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 근육과 신경에 과도한 이완을 초래할 수 있고 근육의 무력감과 만성 손발 저림을 넘어 심하면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혈압 상승도 같이 일으킬 수가 있고 함께 드시지 않고 따로 드시게 되면 이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 몸속 나트륨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칼륨은 혈관을 확장해서 몸속의 노폐물도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알카리성으로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주고 마그네슘과 같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큰 도움을 줘서 다리나 종아리 근육의 갑작스러운 경련을 예방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자는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이러한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조리해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리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바로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자튀김이나 감자전 굉장히 맛있죠. 정말 맛있죠? 케찹에 찍어 먹고 마요네즈에 찍어 먹고. 근데 이러한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고 비만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이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감자를 튀기게 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튀긴 감자 굉장히 맛있는데 감자와 고구마와 같이 이러한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굉장히 높은 온도로 굽거나 튀길 때 생성되는 이 아크릴 아마이드는 암을 유발하고 뇌신경의 단백질을 손상시켜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크릴 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된 매우 위험한 물질인데 이런 위험한 물질을 굳이 일부러 만들어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튀김 말고 어떻게 먹어야 되나? 감자를 삶아서 소금이나 설탕을 찍어 먹는 것, 이것 또한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물속에 넣어서 삶는 것보다는 감자는 찜기에 쪄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감자에는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폴리페놀 성분이 특히 좋은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폴리페놀은 항암 효과가 있고 항산화 작용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세포의 변형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어 항암 작용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클로로겐산이 심장 질환의 위험성 정도도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감자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과산화 지질을 방지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질, 지방, 기름이 과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특히 피부주름, 피부 노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름만 없어도 피부가 노화가 안 돼도 이 탱탱한 살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막아주는데 감자의 클로로겐산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클로로겐산이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비만 방지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이 클로로겐산이 막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클로로겐산이 감자의 속살에 있는 게 아니고 감자의 껍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감자 껍질 1g당 클로로겐산이 1mg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자를 드실 때 감자 껍질을 잘 닦아서 감자 껍질도 같이 함께 드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감자를 조리할 때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변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생감자 껍질 1g에 아까 클로로겐산 1mg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감자를 삶았을 때는 클로로겐산이 1mg에서 0.6mg로 감소하고 또 오히려 찜기에 쪘을 때는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1.6mg 정도로 높게 변형이 되고 또 구웠을 때는 가장 낮게 0.2mg 정도 그램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끓는 물에는 이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좋은 성분이 다 녹아버려서 우리가 흔히 감자를 삶았을 때 삶은 물은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자를 삶았을 때 그 좋은 성분도 어느 정도 같이 버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녹아서 버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삶아서 먹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감자를 찌게 되면 오히려 감자의 효소 활성이 늘어나면서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더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감자를 드실 때 싹난 부분 다들 많이 조심하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싹뿐 아니라 녹색으로 변한 감자입니다. 감자 싹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섭취해서 안 된다는 건 이미 모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감자가 녹색으로 변한 거 역시 솔라닌 함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라닌은 감자와 같은 가지과 생물이 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천연 살충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솔라닌은 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소량 섭취만으로도 이 두통이나 복통이나 구토, 식중독 증상과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섭취는 호흡곤란까지 초래해서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뜨거운 열로 조리해서 우리는
솔라닌을 제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솔라닌은 285도 이상으로 가열해야만 분해가 되므로 100도씨에 물러는 아무리 삶아도 이 솔라닌 독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솔라닌은 햇빛에 노출될수록 솔라닌의 생성이 굉장히 빨라져. 감자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싹이 난 감자뿐만 아니라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도 반드시 패기 바랍니다. 여기서 감자를 보관할 때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면, 보관하실 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두시면 사과에서 발생하는 이 에틸렌 가스가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억제해줘서 감자를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감자 요리를 할 때 버터에 굽고 치즈를 올려 드시면 맛있잖아요. 벌써 군침이 도는데, 근데 이러한 버터랑 치즈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맛으로만 본다면 감자와 치즈, 버터의 만남은 최고의 풍미를 자랑하는데 건강에는 최악이랍니다. 이 치즈와 버터를 감자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이 포화지방과 나트륨의 섭취를 증가시키게 돼서 심혈관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이 치즈와 감자를 함께 드시면 맛과 식감이 아주 좋지만, 고지방의 치즈는 칼로리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감자의 영양 성분도 같이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치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가 있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같이 증가시킵니다. 또한 치즈에 함유된 나트륨은 혈압 상승도 유발할 수 있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다양한 심혈관 질환 문제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지방 또는 무지방 치즈를 선택해서 같이 곁들여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삶은 감자를 먹다 보면 우리 목 막히잖아요. 이때 우유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거나 소금에 찍어 먹고 있으면 엄마 목말라! 엄마가 물을 안 줘요. 왜 물을 안 줘? 근데 그때 엄마는 우유를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어른들의 지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때 우유를 드시면은 아주 잘 선택한 거예요. 감자를 먹게 되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건데, 감자가 탄수화물 덩어리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고품질의 단백질도 함유하고 있어요. 이 감자의 단백질은 우유와 계란에 이어서 흡수율이 굉장히 높으며 콩보다 우수한 단백질로 여러 군데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에는 비타민 A, 칼슘, 지방이 부족한데 우유가 감자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완벽하게 보충해줘요. 반면에는 우유에는 비타민 C가 부족한데 감자의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서로의 궁합이 쿵짝쿵짝 굉장히 잘 맞는 거죠. 감자를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거나 따뜻한 감자 스프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감자를 껍질째 조리해서 우유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걱정 없이 우리 몸에 에너지와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에 식초가 있습니다. 감자와 식초와의 조합은 매우 생소하지 않아요?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감자에는 각종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감자 한 개에는 비타민 C 우리가 섭취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30% 이상이 들어있는데 사과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양이에요. 감자의 비타민 C는 이 스트레스 해소랑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같이 강화시켜주는데, 이 비타민 C는 콜라겐 조직도 같이 강화해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해주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가 열과 산에 약한 것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감자의 비타민 C는 감자 전분으로 인해서 마치 보호막처럼 삥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열에 의한 손상이 적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감자는 열에 익혀도 이 비타민 C가 많이 파괴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비타민 C는 산도가 높은 환경에서 더욱 잘 흡수되면서 감자 요리나 감자 샐러드를 하실 때는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 뿌리면 이 비타민 C의 흡수율을 또 높일 수 있어요. 양파 또한 감자랑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데, 이 감자가 위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항염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성분 때문이에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위 벽을 보호하고 이 세포의 변형을 막아 염증도 감소시키면서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같이 해요. 이뿐만 아니라 감자는 알카리성 식품으로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손꼽히는데, 우리 몸이 산성화될 때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특히 혈액 중에 산도가 올라가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고, 이 염증은 다양한 질환도 유발시키고 이 염증이 암과 다른 질병으로도 발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칼리 식품인 감자를 섭취를 해서 우리 몸을 중화시켜서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양파는 감자와 마찬가지로 알칼리성 음식으로 인정받아서 감자의 항염 및 항암 효과를 강화하는 뛰어난 시너지를 보여주는데, 이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양파는 혈관 벽을 강화시켜주고 염증도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또한 감자에 포함된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여줘 감자의 효능도 극대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감자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토메이토입니다. 이 토마토가 건강에 이로운 슈퍼푸드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토마토는 감자와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과 같은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토마토와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의 섭취를 증가시키며,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감자의 비타민 C는 함께 작용해서 신체의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이 둘의 만남은 우리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고 염증도 감소시켜서 전반적인 우리 몸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토마토와 감자는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는데, 이 풍부한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은 장내 환경도 개선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콩과 식물들도 감자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데요. 이들은 함께 먹으면 균형 잡힌 영양 성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 콩과 식물은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철분, 마그네슘과 여러 비타민을 포함해서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소화기관의 건강 개선과 혈당 조절에 훌륭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당뇨병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을 조절해주면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혈관의 건강은 또 치매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콩과 식물과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이 단백질과 필수 미네랄의 훌륭한 조합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도 지원하고, 감자의 복합 탄수화물과 잘 어울려 식후에 급격한 혈당 상승도 억제해줍니다. 오늘은 감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저녁 반찬은 감자를 곁들여 먹는 것이 어떨까요?